내일 오후 2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에 이른바 영수회담이라는 것이 열립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처음이죠. 그만큼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선 저는 뭐 영수회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과거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재를 겸임했을 때의 얘기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으로는 집권당의 영수지만 형식적으로는 영수가 아닙니다. 그냥 일개 당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을 따져보면 이건 영수회담이 아니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서 회담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뭐 영수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에서 다 그렇게 쓰니까 저도 그냥 차용해서 쓴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형식과 관련해서는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대개의 경우 영수회담이 그렇게 임기 내에 여러 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집권당의 엄연히 있는데, 집권당 대표를 뺀 상태에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민 집권당의 당원에 불과한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서 뭔가를 합의한다?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집권당이 만약에 그 합의를 틀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사실은 집권당 대표를 포함해서 이렇게 여야 대표회담을 갖는 게 맞는 거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완패라는 이 예상 외의 결과, 뭐 예상 외도 아니죠. 뭐 저희들 다 예상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결과에 뭐 당혹한 나머지 너무 섣불리 이 야당 대표와의 1대1 회담을 지금 성사시킨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에도 좀 문제는 있다. 자, 그런데 영수회담 앞두고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뭐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2차 협상, 이게 3차 협상으로 마무리됐는데 2차 협상 때는 민주당에서 뭐 16개 안건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고 하죠. 1인당 25만원 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뭐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수용, 불수용, 부분 수용, 이거 답을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이게 아마 최대 압박 작전이었을 겁니다. 그 정도면 뭐 영수회담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항복문서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이럴 바에 영수회담 뭐하러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론이 제기됐었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또 의제 조율 없이 만나자. 아니, 그럼 그 전날까지 16개씩 막 저 답변을 요구하던 태도는 이재명 대표의 뜻과 무관한 것이었나요? 아니죠. 그게 결국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의 뜻이었는데, 그걸 다음날 본인이 한꺼번에 뭉개버리고 의제 조율 없이 만나자. 그래서 마치 자기가 통 크게 양보하는 것처럼 이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정치의 기술이다. 그런 부분은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 뭔가 본인이 이미지 조작 작업,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치학적으로 보면 뭐 상징 조작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무슨 미란다 크레덴다 해석이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런 거를 이재명 대표는 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 지시해서 자, 이런 거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 압박을 가하세요. 그렇게 해놓고서 다음날 자기가 마치 자기는 이거와 아무 관련이 없는 듯이 180도 전환을 해버려요. 그럼 이제 여기 실무협상에 나갔던 사람들은 바보 되는 거고, 결국 이재명 대표의 뜻도 모르고 용산 대통령실에 요구한 것처럼 바보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아주 뭐 통 큰 사람이 돼버리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는 같은 거다. 똑같은 사람의 지휘하에 있는 거다. 이런 거를 이번 영수회담에서 읽어야 된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왜 통 크게 뭐 의제 조율 없이 회담하자 그랬느냐? 바로 16개 제안,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무산이 되면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왜냐면 16개 쭉 나열하면 누가 봐도 무리한 요구죠. 아마 국민들의 한 70% 정도는 에이, 야당이 무리했네, 뭐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무산이 됐을 경우 그 책임론은 민주당이 다 덮어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국면을 바꿔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역할 분담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양보를 했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압박, 빈손이 됐을 경우에 뭐 어쩔 것이다, 이래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할 분담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박성준 대변인도 그 얘기 했더군요. 차 한잔 마시고 끝.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비판을 윤석열 정부의 국민들이 다시 등 돌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른 사람들 얘기는 뭐 우리가 제시한 의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요구다. 우리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또 포장을 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책임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거 뭐 같은 얘기고, 실질적 합의 결과를 내지 못하면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의 당위성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의석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밀어붙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압박, 협박, 뭐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실제 뜻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결국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항복해. 이 법은 우리가 장악했어. 뭐 이런 걸 이제 계속 보여주는 건데, 뭐 저는 이게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워낙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무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은 이번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항복문서를 받아내자. 뭐 이런 분위기로 이제 최대한 압박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건데, 자, 역대 영수회담을 보면 성공한 경우 별로 없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완패한 후에 자,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뭐 이런 문제, 또는 원인 진단, 뭐 이런 걸 가지고 대가쟁명입니다. 뭐 내일 중진들 그 회의를 통해서 뭐 해법을 모색한다 얘기를 하는데, 자, 저는 어찌 보면 뭐 민주당식 대응법, 거기에서 타산지석을 삼아야 된다. 저희 같은 사람은 사실은 뭐 정치부자 해가면서 수십 년 동안, 뭐 40년 가까이 저희가 정권의 흥망성쇠를 봐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성하고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정권은 다시 기사회생을 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 라고 하는 정권은 어려움을 연속으로 겪었던 그런 사례들을 무수히 봐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왜 제가 민주당의 타산지석이라고 했냐면, 2020년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그 전에 2017년 대선에서 이겼고요. 2018년 지방선거 이겼고, 2020년 총선 압승했죠. 그런 민주당이 3연승 했습니다. 전국선거에서 3연승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승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왜 완패를 했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3연승에 취해서, 그래 우리는 아이고 좀 뭐 이렇게 나가도 괜찮아, 오만했던 거죠. 권력이 오만해서 고개를 쳐드니까 국민들이 바로 심판을 한 겁니다. 그 오만이 무엇인지 뭐 그거는 뭐 이미 다 아실 거고요. 원래 자기네들 나름대로면 그 당원 당규에 보면 공천을 안 해야 되는데, 그걸 무리하게 공천을 해서 어차피 공천해도 지는데, 그 바람에 완패, 참패를 했다. 이것뿐입니까? 여기서 참패하고서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젖잘싸, 아시죠? 그러니까 역시 2022년 대선에서 또다시 완패를 남긴 겁니다. 국민이. 이래도 몰라? 그런데 그때도 또 0.73%라는 아주 근소한 표 차이로 지니까, 야, 우리는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1600만 표 이상을 얻은 사상 최대의 득표를 한 사람이야. 이재명 대표 바로 보궐선거에 나왔죠. 그러니까 지방선거하고 함께 치러진 바로 그해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표는 뭐 워낙 그 유리한 지역이니까 당선을 시켜줬지만, 지방선거는 또 한 번 참패를 안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이겼느냐? 대단히 반성해서 이겼느냐? 그건 아니죠. 이번에는 중간에 윤석열 정권 심판론 때문에 이겼다는데 아무런 이론이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이런 오만 불통 뭐 지금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데에서 탈피해서 지난 2년간 우리가 이러이러한 실책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 기회를 주시면, 지난 2년간은 사실 입법 독재 때문에 제대로 할 일을 못했습니다. 입법부를 우리가 일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고, 지난 2년간 우리 잘못한 거 반성하겠습니다. 이종무, 황상무, 이종무가 아니죠. 이종섭, 황상무 뭐 이런 일 없고, 의료계와의 이런 문제도 총선 전에 왜 굳이 이런 걸 합니까? 하지 않고 반성 모드로 나가고 3년간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반사 이익을 이재명의 민주당이 받은 것에 불과하죠. 이재명의 민주당 한 게 뭐 있습니까? 사법 리스크, 방탄,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걸 심판하려고 국민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잖아도 총선은 중간평가인데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나가는 바람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 게 상식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잘 보시면 자 이번에 총 45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45%를 얻었습니다. 45%. 국민의힘이 5.4%포인트 차이 납니다. 이걸 이제 일부는 5.4%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는데 우리가 45%를 믿고 쭉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4%씩이나 줬잖아. 157만 표를 줬잖아. 역대 정부 대선이나 이런 데에서 한 100만 표 정도로 차이 나는데 이건 그거보다 더 크게 줬잖아. 이게 소선거구제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본다고? 말이 안 돼. 크게 보면 이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45%를 믿고 쭉 가자. 그러면 영원히 45%를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영원히 2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5.4%는 큰 거야. 이만큼의 차이는. 우리는 앞으로 6%를 가져오기 위해서 분골쇄신 노력을 해야 돼. 어디서? 수도권에서. 저는 이게 모범답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6%를 가져오려는 노력을 해야지 45% 든든해. 이게 젖잘싸입니다. 젖잘싸. 바로 민주당이 큰 선거에서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뭐 이런데 3연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젖잘쌉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그래가지고서는 그건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할 일이지 국민은 심판했는데 우리는 지지 않았다? 그러면 국민이 다음번에 또 심판하죠. 더 크게 심판합니다. 바로 이 해법을 둘러싼 시각 차이. 홍준표 대구시장 연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직격하고 있습니다.